안녕하세요. 전력기금 사업단입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발주변 지원 사업 규정 개정 사항, 둘째, 사업비 집행 및 결산 2월 반납 절차, 셋째, 발주변 지원 사업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절차, 넷째,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절차와 유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발주변 지원 사업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력기금 사업단 정민희 차장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변 지원 사업 실행 요령 및 수립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방비 지원 사업 시행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주민복지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용역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6일자로 시행 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사업의 시행 기간 및 승인 대상 조정입니다.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수립이 가능했던 장기 사업 계획 기간이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등에서 세출 예산의 제2월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수립 대상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위 사업은 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없었는데요. 보조금법 등 법령상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위 사업인 경우에도 장기 사업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란 장기계획 수립 시점에 재해복구 경비 또는 입찰 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단위 사업도 3년짜리 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시행자 직접 시행 및 재위임 방식 보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3년까지 국조실의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수립 지침은 지원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간접 보조 사업자에게 재위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본 지침 개정은 사업 시행자 직접 시행 원칙은 유지하되 아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간접 보조 사업자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의 내용이 건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이라면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은 사업 계획 내용이 건설공사라면 추정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전문공사라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그 밖의 공사라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계약하셔야 하고 사업계획 내용이 물품의 제조나 구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또 지원사업 내용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 건축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재위임을 허용하면서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해서 시행자가 직접 취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고요.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재위임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토지, 건물, 선박 등 취득 및 매각할 때 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하는 감정평가 또는 거래 신뢰 가격 조사를 간접보조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시행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결산 정확도 제고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결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으로 증빙자료 예시를 제공하여 시행자의 착오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지원사업 결산보고서 제출 및 보완기한 준수 강조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적기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지원사업은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말까지 인정된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시행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변 지원사업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일정 현실화입니다.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은 수립 지침 부침에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발주변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 지침은 9월 말까지 개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 확정 사업계획안은 1월 말, 사후 정산 결과는 결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평가 시 반영될 예정이니 각 사항의 공개 시기를 숙지하시어 적기에 시행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시행 요령 및 수립 지침은 전력기금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주변 지원사업 수립 지침 개정 사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비 집행 및 결산, 6월 반납 업무 절차 교육을 맡은 최현철 차장입니다. 교육은 집행관리 개요, 부적정 집행 사례, 결산 개요 및 23년 사업 결산 결과, 그리고 2월 및 반납 업무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리 개요입니다. 발주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 실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집행보고 프로세스로는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집행 실적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집행 부적정 사업 적발 시 사업 중지 및 사업비 회수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집행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사업비 교부입니다. 분기별로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고 발전소별 사업별로 사업비 통장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집행 단계입니다. 분기별 집행 실적을 제출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집행 관련 증빙 자료를 관리하고 재임 사업자의 부정수급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 변경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업을 변경한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결산보고 단계입니다.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 결과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고 부정수급 등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숙지 및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총 3가지로 시설물 취득관리, 집행관리, 그리고 사업의 임의 변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취득관리입니다. 부적정 사례로는 지자체장의 장 승인 없이 토지 무단대여, 임의 매각 및 방치가 있으며 이는 중요 재산의 변동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부기 등기를 미시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집행관리입니다. 재임 사업자의 수의계약 등 부적정 계약이 있으며 이는 공사 또는 용역계약법을 미준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등 현금성 지원 과다 지급이 있으며 현금성 지원 시 실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변 업무용 차량을 관용 차량으로 운영하여 발주변 업무 범위를 초과한 시설물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아파트 내 CCTV 및 비품 구입이 있으며 이는 개인, 단체, 아파트 등 특정 대상에게 지원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계좌를 통합해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임의 변경입니다. 시행자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입니다. 이는 발주변 담당자가 업무의 미숙 및 누락으로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다음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사업비 계좌 분리입니다. 발주법 제16조의 2에 따라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박스를 보시면 지원금의 관리 계좌는 타기금 및 타지원금과 별도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발전소별 및 사업별 구분 개설 및 운영하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비의 경우 시행자의 회계경비 계좌 등과 혼합 사용하시면 안 되며 관련 증빙서를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부적정 계약 방지입니다. 발주변 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시행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출 시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이 원칙이며 특별히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품의서에 현금 조건임을 표시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금성 지원 관리입니다. 발주법 시행 요령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진구, 수령자 현장 실사 등 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박스를 보시면 주민건강진단비, 인터넷비 등 직접 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사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지원 금액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복지사업의 경우 세대별 실제 청구서를 활용하여 실요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시설물 취득 및 관리입니다. 발주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취득 및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설물 취득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시설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고 토지, 건물 선박 등 취득 매각 시에는 시행자가 감정평가 시행 또는 거래 신뢰 가격 조사를 시행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 등 재임 사업자가 시설물 취득 시에는 부기등기를 꼭 이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다섯 번째는 사업의 변경입니다. 발주법 제17조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박스를 보시면 사업 내 변경, 사업간 변경이 있으며 사업 내 변경은 동일 사업 내의 단위 사업의 변경, 금액의 분할 또는 합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간 변경은 사업 구분의 변경, 사업 시행의 주체 및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업 내 사업간 변경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이 선행 후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개요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주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자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결산 프로세스로는 시행자는 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 자료를 회계법인에 2년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은 결산 자료 검증 후 결산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4월까지 제출합니다. 이후 전담기관의 검토, 산업부의 보고, 발주변 심의위원회 심의 결산 확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월 이후에 결산이 통보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총 4가지 단계로 첫 번째 자료 준비 단계입니다. 결산 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시면 사업비 실물 통장과 사업 결산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통장 잔액증명서, 이자 관련 서류 확인 및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서류 제출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 운영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때 결산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산 검토입니다. 결산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사업 계획서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자료 검토 후 필요시 기관별 자료 요청 및 확인 작업을 시행합니다. 네 번째로 확정 반납입니다. 결산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고 결산 확정에 따른 불인정 금액에 대한 내용을 숙지 및 반영한 후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시면 됩니다. 23년도 사업 결산 결과 불인정 사례입니다. 총 3가지로 허위 결산, 임의 집행, 사업기간 초과가 있습니다. 허위 결산은 간접보조사업자 통장에 이체한 내역을 집행실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타 기관 통장에 사업비 이체 후 집행실적으로 허위 보고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체크포인트로는 사업비 집행실적은 적합한 지출 증빙, 즉 전자세금 계산서만 승인됩니다. 그리고
실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는 집행 실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 집행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입니다. 센터 조성, 예초 정비, CCTV 설치 사업을 장비 구입, 주차장 공사, 농업시설 정비로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체크포인트로는 현장 여건 등으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 변경 승인 후 지출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기간 초과입니다. 승인받은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입니다. 지원금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며 승인받은 경우에만 2월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사업계획에 한정해서 제2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불인전 사례는 회계법인 결산 결과 부적정 사업비로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24년도 결산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결산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법 제18조에 따라 결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결산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금액으로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산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 이자 명세 증빙, 반납 증빙, 수익금, 그리고 지출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공사 관련 공사계약서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는 오른쪽 결산 지출 증빙 필수 서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산 서류 제출 방법입니다. 회계법인에는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리며 기금사업단에는 발주관 홈페이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12월 말 공문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유월 계획안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주법 제16조에 따라 시행자는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 프로세스로는 회계연도 마감 이후 2월 사업 서류를 2년 2월까지 제출하시고 2월 사업 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적성을 2년 3월까지 검토받습니다. 그 후 발주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4월 이후 2월 확정 통보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2월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총 4단계로 첫 번째 자료 준비입니다. 2월 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시면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사업 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승인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 제출입니다. 차년도 2월 승인 요약표 및 2월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2월 승인 신청 시 사업비 잔액과 실물통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2월 검토입니다. 당해연도 승인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지출 원인 행위로 인한 제2월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비 잔액 사용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용했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통보입니다. 발주변 심의위원회를 통해 2월 사업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 및 확정합니다. 이후 2월 승인 요청서를 미제출 및 미승인한 사업은 지원금 전액 반납 대상으로 통보됩니다. 2월 사업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2월 사업 집행기간 준수입니다. 23년도 지원금은 2월 승인 사업 집행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차이입니다. 계속사업은 승인받은 사업을 내용 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잔액, 이자 활용 사업 또는 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2월 사업 내 사업간 변경의 차이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과 동일하게 사업 내는 수시 사업간 변경은 상반기 1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서류 제출입니다. 계속사업은 2월 승인 요청서 및 요약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은 추가로 지역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수렴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특이사항 및 반납 절차입니다. 2월 승인 요청서 제출 및 발주변 홈페이지 입력은 매년 2월까지이며 미제출 시 전액 반납으로 통보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유월금의 이자 발생액은 전액 반납 대상으로 신규 사업으로 투입이 불가합니다. 이나돔 예치형 시행자의 경우 24년 12월 20일까지 이나돔 시스템으로 2월 승인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절차 안내는 결산 이후 공문 발송을 통해 매년 5월 이후 나가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단계로 반납 신청, 반납액 확인, 시스템 등록, 반납 시행이 있습니다. 23년 사업 결산 이후 현재 반납이 진행 중이며 미반납하신 시행자의 경우 꼭 올해 안에 반납을 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결산 2월 반납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주변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기금사업단 김태형 차장입니다. 이어서 발주변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단계별 절차, 기본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이란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시행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읍면동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 용량 2MW 이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10MW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이외의 발전소, 10GW 이하의 자가용 전기 설비, 구역 전기 및 집단 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소, 다목적된 발전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은 크게 기본 지원 사업, 특별 지원 사업, 기타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기본 지원 사업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소 가동 또는 건설 중인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장 최근의 발전량 실적치를 활용하여 매년 산정하며 사업 종류로는 소득 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지원, 전기요금 보조, 유경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 및 그 해당 지자체 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로 산정하며 원전 다수호기, 원전 및 1GW 이상 유연턴 발전소 자율 유치에 해당하는 경우 0.5%의 가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 사업은 원자력,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민간 환경 감시 기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기본, 특별, 기타 지원 사업을 합한 발주변 지원 사업 지원 규모는 대략 2,300억 원 정도 되며 24년도 기준 243개 발전사업사와 191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단계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출, 사업계획 수립 지침 및 예산 통보, 사업계획 수립 제출,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통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사업 시행, 사업 결과 제출, 결산 및 평가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인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출 단계는 발전소별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기금사업단에서는 매년 3월 초경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안내를 드리며 시행자분들께서는 이에 따라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 내역, 시행자별 배분 계획, 차년도 특별지원 사업 계획 등 기금운용 계획 작성 자료를 3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차년도 지원금 예산 편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고 산업부, 기재부, 국회의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사항과 사전 통보된 예산을 확인하는 수립 지침 및 예산 통보 단계입니다. 기금사업단에서는 매년 8월에 개정 사항을 반영한 차년도 발주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시행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때 시행자분들께서 지침 개정 사항을 파악하셔서 사업 계획 수립 시 착오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9월 15일까지 차년도 발주변 지원 사업 예산 사전 통보를 하오니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에 신청한 사업 예산 배분 내역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기금사업단에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단계 사업계획 수립 제출 단계입니다. 시행자분들께서는 앞서 통보한 수립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말까지 기금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와 지역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원사업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시 홍보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발주변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표준안을 제작하여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시행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에는 발주변 지원사업 개요에서부터 추진 절차,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세부 내용, 우수 사례, 부적합 사업 유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개별 시행자의 사업 현황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니즈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자분들께서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시행자 사업 현황 페이지를 니즈에 맞게 작성 및 디자인하여 지원사업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단계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통보 단계입니다.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은 12월에 개최하는 산업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시행자들께서는 제출한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는지 12월 말에 통보하는 심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에 재심의를 하고 있으니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보완하셔서 별도 안내해 드리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사업 계획 미제출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행자분들께서는 분기별로 공문으로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셔서 교부받으신 후 사업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업 결과 제출, 결산 및 평가 단계입니다. 발주법 제18조에 따라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회계 연도 마감 후 2월 10일까지 결산서와 증빙 자료를 회계법인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결산 서류 검토 및 결산 보고서 제출, 기금사업단 검토, 산업부 보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산안을 확정합니다. 결산 후에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 성과 관련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1단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출 단계의 기본지원금 산정 및 배분 내역 작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수력, 양수 발전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에 설비 용량 단가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더하여 산정합니다. 원자력, 화력, 수력, 조력 발전소와 10MW 초과 신재생 발전소는 3천만 원의 최저 한도가 적용되며 2MW 초과 10MW 이하 신재생 발전소의 경우에는 최저 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본지원금은 월분 계산을 하며 만약 발전기 건설로 인해 전전년도 발전량 실적이 없을 때에는 추정 발전량을 사용합니다. 추정 발전량은 아래 식과 같이 발전소 용량에 동일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 이용률과 365일 그리고 24시간을 곱한 후 전체 12개월 중 건설 기간 개월수만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앞에서 산정한 기본지원금을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께서는 매년 3월 말까지 기본지원금에 대한 시행자 간 기본지원금 배분 합의 절차를 거친 후 지원금 산출 및 배분 내역서, 지원금 산출 내역서,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지원금 산출 및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지원금 착오 산출 및 입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산출 및 배분 합의 시에는 발전원 변경 또는 발전소 폐지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금을 산정하거나 추정 발전량을 전전년도 평균 이용률이 아닌 그 이전 연도의 평균 이용률이나 자체 예상 이용률을 적용하여 잘못 계산하기도 하며 만원 단위로 배분 합의하거나 기본지원금 총액 100만원 미만 절사를 누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전전년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소의 기본지원금은 추정 발전량에 전전년도 발전량 실적치를 더한 후 지원금 단가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때 전전년도 발전량 실적치에서 추정 발전량 계산 기간과 겹치는 기간의 발전량을 제외하지 않아 기본지원금이 과다 계상되기도 합니다. 기금사업단 홈페이지에 기본지원금 배분 입력 시에는 시행자별 기본지원금을 서로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행자별 배분 금액 합계와 기본지원금 총액이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지원부에서 사업계획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진 차장입니다. 사업 계획 및 사업 변경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종류에 한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 종류는 발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소득 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유경 사업,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전기요금 보조와 그 밖의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발전 사업자는 유경 사업과 전기요금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소득 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전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유경 사업을 지자체가 시행합니다. 또한 지자체장과 발전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소득 증대나 공공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 관련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증대 사업은 농림수산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등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사회복지는 크게 공공시설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나 도로시설, 항만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며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확충, 그리고 그 시설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 사업은 교육 기자재 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사가 시행하지만 원전 지역은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합니다. 유경 사업은 기본지원금의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결정이 가능하고 다만 기본지원금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복지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주민건강진단비라든지 정보통신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종류는 시행요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유선 방송료, 인터넷비, 주택용 전기요금, 그리고 난방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24년 12월 6일부로 산업부 구시인 발주변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 사업도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비와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별적 직접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별로 기본 지원 사업비의 20% 이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별 실제 납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 및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시행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인 전기요금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원전 또는 연간 총 기본 지원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의 발전소분에 대해서 그 지원 한도는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로 실시가 가능하며 연간 총 기본 지원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원자력, 유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비의 5% 이상을 반드시 전기요금 보조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밖의 지원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수립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 즉 10월 말까지 시행자는 저희 전담 기관 측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시행자별로 통보된 기본, 특별 지원 금액을 확인해서 1원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총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계획과 관련된 절차적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수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설명회나 공청회, 그리고 마을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장님으로부터의 구두 및 유선상 의견 수렴하는 방법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변 지원 사업의 전달 체계 개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충실도를 시행자 평가에 반영하도록 시행자 평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와 서면으로만 시행한 경우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발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위원회 의무 발전소에 해당되는 시행자들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전 지역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역위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사업계획 서류를 저희 전담기관으로 제출할 때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또는 부적합 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나 지역이 관련 미비사항입니다. 따라서 시행자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지역위원회 절차를 밟아주시고 적절한 증빙 서류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된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는 서식 4와 4-1, 그리고 4-2, 그리고 6번에 해당되는 분기별 자금 소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는 4-3 시설 운영 계획서와 서식 5 사업 운영비 지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서식 4와 4-3에는 시행자의 장,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서식 관련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고사항으로서 발주변 지원 사업의 시행 단계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자금의 신청, 집행, 그리고 결산,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 발전소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에도 그 사업계획은 발전소 분별로 달리 작성되어야 하고 그 안에 4-2 단위사업계획은 또 단위사업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위사업은 여러 개 발전소 분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위사업 계획서 자체는 각각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사업계획 파란색으로 표시된 단위별로 사업계획 서식 4와 4-1을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위사업계획별로 단위사업계획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 서식별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1에서는 앞단의 내용들을 먼저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가장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입니다.
사전 절차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주민 의견 수렴 내역을 일자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이 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지역이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기록 그리고 공개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확정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개 계획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행 요령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 내에 확정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개 관련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기재하여 주시고, 실제로 저희 심의가 완료되고 확정 사업 계획을 시행자에 통보해 드리면 이후에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점검표에 적어 주셨던 것처럼 확정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개 게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공개 사항별 공개 시기를 현실화하는 등 개정을 한 바 있으니 이는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며, 평가 지침 개정에 따라 공개 여부, 공개 사항별 공개 여부 및 공개 시기 준수 여부를 세부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5년 사업계획의 경우 발주변 심의 후 확정 사업계획을 12월 말 이내에 통보해 드릴 예정이고, 시행자들께서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25년 1월 내에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식 4-2 단위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사업의 종류는 적정한 종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부 사업은 기본 지원 사업인지 특별 지원 사업인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류는 공공사회 복지,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명은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사업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의 경우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2월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2월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사업 연도가 종료되고 나면 별도 2월 승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2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만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5년 3월부터 26년 4월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 기간을 작성한 경우에는 승인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방식으로서 시행자 직접 시행인지 그리고 간접보조 사업자 시행인지 중 택 2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간접보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보조 사업자 이름과 간접보조 시행 근거, 그리고 간접보조 사업 시행 사유와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뒷부분 유의사항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간 사업계획에 또 적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식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지침에서 개정을 통해서 일부 변경된 서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사업비와 지원 사업비는 2개 이상 발전소 지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 발전소별 지원 사업비 투입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와 지원 사업비는 각각 분기별 금액 그리고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원 사업비는 2개의 발전소 지원 사업비를 투입을 했을 때 이 단위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발전소 분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비만을 작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총사업비와 지원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참고 표시로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될 때는 해당 참고표를 삭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는 주요 내역과 물량 단가 등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 일식, 용역 일식과 같은 표기는 지양하셔야 되며 관련 증빙 서류도 적정하게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증빙서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품 구입은 금액을 불문하고 증빙을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토지 매입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실내 가격조사서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탁상 감정평가서로 증빙이 대체 가능하고 만약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시점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만약 앞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간접보조 사업 방식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시행을 간접보조 사업자가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시행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계획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등록하지 않으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메뉴에서 사업계획 관리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메뉴에 들어가서 등록 버튼을 들어가셔서 사업계획 추가 버튼을 계속 반복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단위 사업계획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 사업계획서를 입력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앞서 한글이나 PDF로 작성한 단위 사업 계획의 내용을 시스템에 똑같이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를 선택한다던가 그리고 사업의 명 등에 대해서 최초 입력할 때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별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안 요청에 따라서 수정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첨부 파일과 함께 이 시스템 입력값도 함께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발전소의 지원 사업비를 하나의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내용의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새로 구현한 기능이 바로 여기에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사업명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최초 입력건은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입력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앞서 입력했던 사업명 검색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입력값들을 불러오시고 소요 예산 등 금액의 변경 사항들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 이상의 발전소 지원금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인지 인지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게는 여기 체크 표시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위 사업 계획서 입력을 완료하고 나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점검표가 뜨게 됩니다.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하셔야 되는 점들이 달리 표시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허위 시행이나 현금 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소득증대 사업 의무 비율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증대 사업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기본 특별지원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지자체로서 그 의무 비율은 연도별로 확대하여 22년 이후부터 그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실적인 요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하는 기준은 조금 달리 설정하고 있는데요. 25년 사업계획에서는 그 기준을 23%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본 지원 사업의 계획과 선정 기준,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 등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 종류별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이 그 해당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유경사업 중에 장학금 지원 사업과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제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별적 그리고 직접적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유경사업 중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생 외의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로서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 그리고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자이거나 학업 우수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생 외의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 실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되며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되는 절차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시행자별 기본 지원금의 20% 이내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기본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 통신료 등을 정보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세대별로 실납부 금액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시 그 증빙 서류를 구비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사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지원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은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접보조 사업 관련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침 개정에서 가장 큰 변동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주변 지원 사업은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에 따라서 지자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조건부, 그리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 건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부기 등기를 이행한다는 바로 이런 조건 하에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다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은데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재위임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직접 시행이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재위임이 가능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 재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액과 관계없이 마을회 등에 재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행요령 제18조 2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규칙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나 규칙 제정 행정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단위 사업 계획 건별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는 지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간접보조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간접보조 시행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위사업계획서 서식의 표로 구성된 간접
보조 사유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비워두지 않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가다 간접보조 시행 근거에 저희 발주변 지원 사업 시행 요령 제18조에 이 자체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 방안에 따른 점검 여부는 시행자 평가에서도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물 관리 관련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사업 시행자가 이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자체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산 등은 발주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시설물과 재산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 주민 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은 당의 단체로 하여금 운영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요령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행자의 조례, 그리고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자의 장 승인 없는 임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마을의 용농조합 등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부기 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을회 등 제위인 간접보조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기 등기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물을 취득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한 시설 운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기간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발주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발주법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표시 방법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재산관리 절차 준수 여부는 시행자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부적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변 지원 사업을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세대별 지원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지원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주민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유경사업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개별 지원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그 혜택이 집중, 제한되는 형태의 지원으로서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 재해 피해 가구 긴급 사회복지 지원, 보훈유공자 차량 지원이라던가 위기가정 온누리 상품권 지급,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반찬 나누기 행사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아파트의 옥상 방수나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도 개별 지원의 형태로 보고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국조실 점검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아파트 단지가 가지는 독특한 물리적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 이용 대상이 특정 아파트 주민으로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적합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등과 같이 행사성, 일회성, 그리고 선심성 사업의 관행적 추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라던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마을의 운영자라던가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과 같은 것도 선심성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를 단순히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선심성 사업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 집행 필요 사업으로서 지자체 당연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개선이라던가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사업도 부적합 유형 중에 하나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매,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사업과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 사업 등의 경우 소득 증대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단순히 임대하는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제3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변경 방법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변경과 취소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업 간 변경 그리고 사업 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년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사업 내에 금액 변동 없는 단위 사업의 변경이라던가 동일한 사업 종류 내에서 금액의 분할 또는 합병, 그리고 동일 사업 내의 중요한 중요 사항의 변경은 사업 내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사업 구분 자체가 변경되는 것, 예를 들어 공공사회복지 사업에서 소득 증대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이 사업 종류의 변경,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은 사업 간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은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으로 달리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접보조 사업으로 기승인된 사업을 시행자 직접 시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 내 변경으로 분류하고 그 반대, 즉 시행자 직접 시행 사업이었던 것을 간접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 간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변 지원 사업은 시행자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었던 시행자 직접 시행이었던 것을 간접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 간 변경으로 분류하여 저희 발주변 심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 변경은 연중 수시로 가능한 반면에 사업 간 변경은 그 심의 절차 등 절차적인 필요성 때문에 상반기에 2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간 변경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나가면 그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둘 다 변경 절차는 변경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를 마련해서 이탭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공통사항으로서 변경계획서와 변경명세서 등 작성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신 뒤에 사업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또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설치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 내 변경, 사업 간 변경 구분 없이 지역의 절차도 밟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을 때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변경건에 관련해서는 그 일정을 고려해서 지역의 사후 추환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변경 관련 시스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관련 시스템 접속을 하시면 좌측에 사업계획 수립 메뉴와 사업 내 변경, 그리고 사업 간 변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판 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드리자면 사업계획 수립 메뉴는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팔레트로 보시면 됩니다. 최초 승인 이후에 추가로 일어나는 변경 행위는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각각의 메뉴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 변경이나 사업 간 변경 메뉴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신청건이 승인 처리가 되면 그 내용이 입혀져서 사업계획 수립 메뉴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등록할 때에는 최초에 승인된 사업을 적절하게 끌어와야 됩니다.
먼저 사업 내 변경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등록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 예시와 같이 기승인된 사업이 보여집니다. 이때 사업 계획 추가가 아니라 여기 변경 버튼을 눌려서 기존에 승인됐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때 표시되는 정보는 당초에 승인 입력됐던 사업 계획 정보이기 때문에 이 기존 입력값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반드시 변경 사유를 추가로 입력한 뒤에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 변경도 입력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변경 버튼을 눌러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사업 계획을 끌어와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 변경 사유를 추가로 입력한 뒤에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관 변경 메뉴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승인된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돼서 사업관 변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2차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승인된 사업을 사업관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변경 버튼을 통해서 기승인 사업을 끌어와서 여기 심의 구분도 사업관 변경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는 이 사업 계획 추가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심의 구분도 미제출 사업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2차 사업계획 제출의 경우에는 25년 2월경 새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은 그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그 게시판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내 변경으로 먼저 처리를 한 후 사업 간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10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 사업에 70만큼은 공공사회복지 사업으로 유지를 하면서 소득증대 사업을 30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기승인 사업인 100에 해당되는 사업의 변경 버튼을 통해서 사업의 정보를 끌어온 뒤 그 사업비를 70으로 수정 등록해 줘야 합니다. 물론 예산 산출 내역 등 변경 사항을 모두 수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사업계획 추가 버튼을 눌러서 3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당초 사업의 종류였던 공공사회복지사업을 30짜리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에는 사업 간 변경을 위한 사업 내 변경 선행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1차적으로 기금사업단의 지역별 담당자가 이 사업 내 변경 신청건에 대한 이상 여부를 검토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선행하는 이유는 각 게시판에서의 변경 전후 사업계획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1번 단계에서 승인 처리된 공공사회복지사업 30짜리를 끌고 와서 사업관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공공사회복지사업 3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사업이 최종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변경 전후 사업 금액을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 자료임을 유념하셔서 안내드린 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적격하게 필요한 증빙들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1차적으로 사업단의 권역별 담당자에게 해주시고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사업계획 총괄 담당자인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행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